감쪽같이 이제 당명만 바꾸면 된다. 치트키. 당명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또 당명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아는지 장동혁의 오늘의 이야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사람이야? 저 넥타이가 왜 저래? 제가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마구 주물러 주세요. 아유 참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저 무슨 얘기 할까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특별 기자회견이구만. 나름 저 얘기하려고 한 거구만요. 나름 대단하다. 나름 시간도 맞추고 날짜도 맞추고 오늘 대통령님 기자회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등등등 맞춰서 날짜도 맞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 역시나 우리 경상도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딱 그런 표현이 드는데 정말 좀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돌아서면 우리가 있나요? 이것도 잊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잊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꼬리 자르기 하듯이 오늘부터 어제의 나는 잊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네.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진정성도 전혀 없고요. 오늘 저 담화 읽고 나서 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여러 통화를 해봤는데 네. 다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대표의 말이긴 한데 당 안에서도 아무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말하는구나. 사람인가? 하여튼 말을 하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그래요? 내용에 관심이 없고 내용에 진정성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 말대로라면 사실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죠. 뭐냐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었고 이젠 정말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완전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은 저 말을 하고 나서 더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저 말을 하기 직전에 고성국이 들어옵니다. 그 고성국이 들어오는 시점도 절묘해요. 고성국은 윤호겐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성국한테 만약에 저 말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고성국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죠. 그렇지. 너 들어오지 마 해야 되는데 어제 들어오고 오늘 저 말해요.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국민 속이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또 얼마 전에 김도우 정책위 의장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왜 사임을 했을까? 정말 저항하는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김도우 자체도 과연 12.3 내란이 위헌인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가졌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윤 어게인 쪽이었던 분이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선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엄청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것처럼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갑자기 주호영 부의장님이 합리적인 보수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분이 왜 합리적인 보수예요? 뒤에서 작업하고 있던 윤어게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던 분이고 또 윤한홍이 왜 합리적인 보수예요? 그래. 친윤 중에 친윤이고 원조 친윤인데 또 마찬가지로 김도우 의원이 무슨 합리적인 보수예요? 자기 계산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용이에요. 선거용이고 달래기용인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마음이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속이는 거죠. 국민을 속여서 표를 달라. 이거는 뭐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기죠. 그래서 그죠? 사기 선고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 그동안에 그렇게 해보니까 먹히더라라는 거에 대한 저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자신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얘기했잖아.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윤상현이 그 괜히 그러냐고. 윤상현이 예전에 어디 갔어 근데?
김 의원님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무성 씨가 대표할 때 있었어. 네네. 네? 그때 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기자회견 하잖아요. 우리는 이번 선거에 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이며 주요 공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당 대표가 우리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 당이야 저게. 그런 반민주적인 저는 처벌한다. 그건 너무 반민주적인 발상. 찾아보세요. 다 김무성 해가지고 네. 우리는 투표율이 높은 불리한 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로. 저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얘기 나오니 말인데요. 지금 이수정이 이수정. 저도 자꾸 웃습니다. 감시 의원. 자, 가짜뉴스 감시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검색을 한 것 같아요. 가짜 뉴스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감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교집합으로 뽑은 것 같아. 가짜 뉴스로 제일 많이 검색되는 사람이 이수정이고 감시가 제일 많이 검색되니 제일 전문가인가 보다 해서 가짜 뉴스 감시 이렇게 해서 이수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네. 설마 그렇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여기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TKPK 쪽에서 국민의힘이 주로 쓰는 선거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조직 선거, 소위 말해 지상전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평소부터 이 문제인데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을 때 시민과 국민을 위해 보는 봉사하고 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직에 있으면서 열심히 조직만 만들어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새마을회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뭐 바르게 살기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과 관련된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선거 조직이에요. 그렇지. 미리 선거 조직만 딱딱딱딱 만들어서 강력하게 선거 조직을 만드는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TK, PK 쪽의 지역위원장들이 당협, 지역구죠. 지역구 체육대회 열면 몇천 명씩 모여요. 그만큼 조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조직은 뭘 하느냐? 선거 때 되면 마타도어를 돌립니다. 마타도어를 돌려. 마타도어 돌리는 게 주된 선거 전략이에요. 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뭐라 더라. 개인사 들추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고 뭐 근데 이거는 마타도어하고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네. 말로 돌리는 거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소문 내. 야 소문 내. 2,000명, 3,000명 만들어 놓은 조직으로 소문을 확 내면 두세 달 사이에 소문이 확 일어나죠. 그러면 시민들은 진위 여부 확인하기 전에 오 그런갑다 되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돼요. 네. 이게 주된 선거 전략이에요. TKPK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 전략은 두 가지. 조직 만들어라. 이 조직으로 때 되면 마타도어가 돕니다. 마타도어 도는 도구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막강하게 작동을 하는 그렇겠죠. 것이 지역 언론을 특히 TK나 PK 쪽은 지역 언론을 국민님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신문사들이 자생력이 있을까요? 신문 요새 누가 보는데요? 잘 안 봐요. 안 보지. 자생력이 없어요. 그럼 근데 신문사가 엄청 많아요. 우리 울산만 해도 신문사가 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먹고 살까요? 시에서 돈을 다 줍니다. 어떻게 주냐? 시에서 행사를 일부러 열어요. 그 행사를 열었으면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경쟁력 있는 기획사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문사로 줘요. 왜? 그죠? 신문사가 행사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2억 예산을 받았다. 신문사가 1억 먹죠. 그리고 남은 1억으로 기획사 하도급 줍니다. 그러면 신문사는 가만둬서 1억 벌죠. 이런 식으로 신문사들을 언론들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론 장악했죠. 조직 만들어놨죠. 이걸로 마타도어 돌리면 누가 방어합니까? 그냥 지역에서는 그런갑다. 야, 저 사람 못 쓰는 인간이네. 자 그러면 선거가 정책 선거 하나도 못 하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못 하고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못 해요. 너무 중요한 그냥 얘기다. 너무 저 중요해. 사람 못 쓰는 쓰레기인갑다 하고 그냥 시민들이 착각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면 선거가 정책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서로 욕하는 선거, 지저분한 선거. 그럼 시민들 아까 최광호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선거 되면 투표장 가기 싫거든요. 투표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 공표단에 누가 위원장으로 오는 게 좋을까요? 이수정이 필요하죠. 전문가예요. 야, 요렇게까지는 뿌려도 안 죽어. 요렇게는 뿌리니까 내가 해보니까 죽더라, 기소도 당하더라. 그게 추정입니다만. 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시민들께서 마타도어에 속지 마시길. 네. 또 조직 선거에 속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지역 언론사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요새는 또 유튜브 시대라 더 안 볼 것 같은데 궁금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군요. 사실상 기자들 월급도 안 준다는 거거든요. 알아서 어디 가서 다 뜯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근데 된다. 그게 나쁜 거예요. 알아서 준다는 게 뭐냐면 딱 그거예요. 나한테 협조 안 되면 야 너한테 나쁜 기사 쓸 거야. 그렇지.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깡패지. 이래 되면.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는 이제
정부 광고 협찬도 있지만 기업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기업 광고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청, 구청 이런 관공서가 사실상 거기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 겸 약간 행사 완벽한 관용을 논입니다. 행사 대행사 느낌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선거에서 단순히 선거로 사람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감시 감독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만들어야 진짜 민주주의이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 하고 있는가? 대구, 울산, 부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시민들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의 언론이 감시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권력자의 빌붙어서 뭐 하나 받아보려고 권력자 박수만 치고 있는지 되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2026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부숴야 합니다. 이렇게 기득권 카르텔이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와 지역 유지와 지역 언론이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시민들로 거둔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 나눠주기만 더 하면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기득권 타파, 원칙 준수. 이게 민주주의다. 네.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시장이랑 친하다고 사업을 하고 시장이랑 멀면 실력이 있어도 배제되고 그거는 원칙이 없는 거죠.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부수고 기득권은 원칙을 부수고 있거든요. 자, 기득권을 지키는 게 그게 반민주인 겁니다. 근데 의원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데 왜 국민의힘에 가셨어요? 제가 4년 3일 이후에 이제 개봉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 네. 일단 선거 전략 중에 요새 바뀐 거는 있더라고. 원래 네네. 선거 때 되면은 그 물팍 끓고 절하면서 또 우는 척하잖아.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안 먹히니까 못 하더라고요. 이제 안 먹히는군요. 그건 없어졌고. 네. 아까 김무성 어딩이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5일 말인데 2012년 그때 새누리당 때예요. 그때 이렇게 딱 얘기했어. 여야를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응? 선거 판세는 중간층이 결정한다. 근데 아직 부동층이 이쪽도 저쪽도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만들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도록 만드는 게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똑같이 하잖아.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씀 하니까 이제 말씀인데 제가 22대 총선에 처음 나올 때에 대단하다. 제가 첫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선거 공약 1번 네거티브 마터도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네. 저한테 네거티브 마터도어 하더라도 고소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삶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습니다라고 걸었어요. 야, 훌륭하시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건 선거가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또 그래서 저렇게 또 가르치네. 아무것도 그럼. 모르네. 근데 저는 끝까지 그걸 지켰어요. 그냥 밀어붙였는데 와.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선거 기간 내내 네거티브 마터도어 일치하지 않고 저한테 와우. 네거티브 마터도어 돌아도 고소고발 안 하고 그냥 훌륭하시네. 시민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훌륭하셔. 그리고 뭐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그 제가 뭐 하는 거지? 윤상현이 자기 1인 시위 할 적에 얼마나 안타까워했어. 얘는 너무 세상을 몰라.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않나요? 모르는 게 그럼요.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왜냐면 또 굉장히 또 무게감 있는 분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장동혁이가 아무런 생명력 없긴 합니다만 네. 이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한테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생명력은 없어요. 네. 진정성도 없고 이거라도 한 거는 왜 그렇다고 봐요? 저는 쉽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전날 고성국 입당을 허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모셔갔잖아요. 네. 그 자체가 나 마지못해 하는 말이지 나의 진정성은 윤 어게인에 있고 여전히 여기에 있어라는 걸 신호를 보여준 겁니다. 미리 사전 작업 다 하고 네. 마지못해 그냥 이제 티켓 피켓 소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달래는 형국에서 적당인선에 산다라는 신호를 준 거라서 뭐 본인은 본인대로 사전 작업을 다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었을 것 같고 또 말에 진정성도 없었고. 뭐 영남의 그 투호 세력들은 네. 지금 이제 윤석열과 일단은 좀 절연하고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절연이든 절연 안 하든 이거는 관심이 그건 없고 중요한 요소가 전혀 아니라고 중요한 보는구나. 요소도 아니에요. TK, PK 투어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철저한 조직력 강화. 두 그거밖에 번째는 없어요. 상대 후보가 누가 나오도 어떻게 마타도를 돌릴까. 두 가지만 관심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의 조직들이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또 구청장 다 당선돼 가지고 나의 조직이 단단해지면 다음 총선은 그냥 가는 건데 요것만 관심 있지. 뭐 윤어게인 나란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본지 없구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산에서는 벌써부터 김상욱 의원 중국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됐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12월 3일 이후에 이미 1년 내도록 뭐 아니 한동훈이도 중국 사람이라는데 요새 다 들고 있었어요. 한동훈도 중국이에요? 한동훈이도 중국 간첩이라고 맨날 그 앞에서 이거 네. 들고서 시위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좀 분화가 일어났어요. 왜 분화가 일어났냐면 네. PK, TK에서만큼은 우리가 윤 어게인 좀 하더라도 당선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최근에 신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지금 전재수 의원이 사실 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현재 시장하고 앞서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나 출마한다는 말도 안 한 김부겸 전 총리가 1등이 또 1등을 하고 있으니까 당이 이렇게 가면은 PK, TK도 우리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장동혁한테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은 일단 한동훈은 쳐내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한동훈은 쳐내고 나면 이제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원 70%를 할지 안 할지 이게 지금 중요한 분수령이고 국민의힘 중진들의 관심사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영남 쪽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분화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일보에서 얼마 전에 경남 울산 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순서로 보면은 1등이 현 김두겸 시장 당권파거든요. 당권파가 22%. 근데 서범수 의원이 14% 지지를 받습니다. 사실은 울산의 기존 정서로 봤을 때는 서범수 의원은 14%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서범수 의원은 누구냐? 친한계의 대표적인 분이죠. 그렇죠. 친한계의 대표적인 분으로 당권파와 충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울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권파 22%, 그 다음에 친한계 14%로 분열이 되고 있는 양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방선거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범수, 서병수가 형제잖아요. 형제. 그 둘이 또 다른 것 같더라. 예, 달라요. 성향이 그거 달라졌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아, 원래도 달랐어. 원래도 서병수가 형인데 서범수는 원래도 한동훈이 따라다니고 뭐 개헌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고 네. 서병수는 찬성이고 적고 형제도 그래 형제. 둘이가 달라요. 네, 친형제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이 부산, 대구, 경남 이분들 그 유권자분들이 그럼요. 이번 한 번만 좀 정말. 국민의힘을 좀 혼내주면 어떨까? 저는 이번 딱 한 번만 지방선거 진짜. 되게 의미가 커요. 특히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 확 갇혀버리거든요. 아니 이거 국민의힘을 또 찍을 이유가 없거든. 내 자신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국민의힘 찍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당명 바꾼다고 그러잖아 지금. 아 맞네. 그게 전략이야 그래서. 나 국민의힘 안 찍어도 돼. 그렇지. 진짜 제발 좀 한 번만 좀 어떻게 안 되나 한 정말로. 번만. 한 번 깨지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한번 깨지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찍던 대로 가는 아니 그러니까 거라서. 우리 그 의원님이 그 깨진 그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제가 책을 썼죠. 나는 이렇게 깨졌다. 12월 3일. 그 캠페인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북토크를 영남에서 많이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가 네. 나는 이렇게 생각이 깨졌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자. 네. 우리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이 깨어졌던 과정을 책으로 쓴 게 네. 123일의 기록이었는데 예, 가셔야 돼. 예. 네, 지금 일어나셨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대단히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한 거 어제 혹시 보셨죠? 네. 예. 근데 뭐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는데 최소한 윤어게인한테는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윤어게인한테도 욕을 먹고 있어.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욕 많이 먹던데. 일단 뭐 계엄 사과라고 하면서 선비 정치질에서 보수들이 지지한 것 같냐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장동혁 너무나 역겹다. 누가 사과하라고 했느냐. 네가 대표냐.
배신자 한동훈 같은 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댓글에 저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당원 게시판에 계엄은 정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이팅 이런 글도 있고요. 오늘부로 탈당한다. 사과 많이 하라.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장동영 믿고 입당했는데 탈당하라고 부추기는구나. 지금 양쪽에서 다 먹고 있어. 살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동혁은 전환길 힘을 얻고 그렇죠, 당대표 그렇죠. 됐잖아요. 네. 전환길이도 엄청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전환길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월 16일 날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백대현 판사가 그죠? 주도하고 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감한 시기에 반드시 법치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돼야 된다. 비상기업이 무슨 내란이냐?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될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가 선고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비상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해버리면은 판사들한테 무슨 신호를 줍니까? 아니 이 소식을 듣고 장동혁 대표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이거는 뭐냐 이거 너무 화도 났고 이해할 수도 없다.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추어적이었습니다. 네.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왜 사과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했다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게 타당한 욕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어려움은 극단주의하고 손을 계속 잡고 가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죠.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어.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잖아. 안 그래도 이게 뭐 할 게 없는데 사과 같지 않은 사과지만 그거를 했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전환길 씨 못지않게 울부짖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딱 입 닫고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고성국 씨라고. 고성국, 윤어게인 유튜버. 윤어게인이잖아. 대표적인 윤어게인 쪽 인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자기- 입당했죠. 자기 유튜브 채널 나와서 막 거품 물고 막 해야 되거든. 욕을 해야 돼. 비상계엄을 왜 사과하냐? 그게 어. 정당했다. 막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해석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일종의 거래 관계가 성립돼 있는 거죠 이미. 그게 무슨 말이죠? 장동혁 대표하고 고성국 씨 간에는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입당 원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는 항상 국민의힘이 큰 선거를 치를 때 어떻게 보면 경제적 과실을 가장 많이 취한 사람이에요. 왜요? 2020년 총선 때는 당시 황교안 당대표하고 경기고등학교 동창 친구다. 이래갖고 이 고성국 씨한테 또 줄을 쓴 출마 희망자들이 많았어. 민간인한테 왜? 친하다니까. 친하다고 하니까. 친하다니까. 근데 또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잘 나갔지. 윤석열이 제일 좋아했잖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맨날 그거 본다고 맞습니다. 하니 네. 잘 나갔지. 네. 근데 다른 유튜브는 보더라도 오락적으로 본 거고 고성국은 진짜 진지하게 봤던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던 그러니까 맞아요. 예. 딱 그 분위기하고 예. 소문이 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근데 그동안 입당은 안 했어요. 네. 국민의힘 당적은 없는 사람이야. 네. 외부인이야. 근데 이제는 입당을 했잖아. 네. 그 얘기는 뭐냐? 뭐야? 2020년, 뭐 22년, 24년 총선 때보다 이번이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 때 고성국 씨의 활동 범위가 더 커진다. 이제 더 역할이 중요해진다. 어떤 식으로요? 이게 감이 안 잡힙니다. 공천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요? 아닌데 그냥 일반 사실상 그 당원인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반 당원인데. 아니 그 전에는 당원도 아닌데도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이번엔 그러니까 이분의 직업이 유튜버예요? 아니면 정치 컨설턴트예요? 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가 있나 보네. 뭔가 또 좀 우리가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전환기 씨를 비롯해서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 갖고도 장동혁 대표를 막 비난하고 있어요. 네. 하지 말아야 될 사과를 했다고. 맞습니다. 근데 고성국 씨는 그걸 안 하고 있어.
이건 뭐야? 일단 장동혁을 지켜야 돼. 고성국 씨 입장에서는 그래야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동혁 체계로 계속 선거 때까지 가야. 지금 그 말씀을 약간 좀 애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무슨 뭐 코인팔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 그런 개념이었으면은 국민의 입당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뭐 자리 하나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바보야. 그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장터가 서는 게 뭐가 있나 봐. 나도 잘 몰라요. 그냥 그 유추해 보는 겁니다, 제가. 자리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이 아니고.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죠? 그러니까 고성국 씨 본인 입으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 지방선거에 영남에 한 30개는 줘야 된다. 30개는 줘야. 그러니까 30개 공천과 관련해서 네. 물론 이제 그 자리에는 다른 유튜버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만 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 몫으로.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 국힘 현역 의원들과 상당한 갈등.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국힘의 영남권의 현역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그냥 자기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요거는 사석에서 들으면 얘기가 재밌겠네. 사석에서 들으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야. 내가 슬쩍 보니까 말이죠. 지금 옆에서 김용남 전 의원님이 멈칫 합니다. 네. 대충은 좀 감이 온다. 상당히 애들어서 표현하는데 뭔가 선거철에는 뭔가 장마당이 서나봐.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이제 그런 살짝 게 알 것 있나 같아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얘기 잠깐 하고 특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기자회견을 마치고 매불쇼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김용민 의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사위의 유일한 간사 김용민입니다. 왜? 야당이 간사가 없잖아요. 지금 없는 아직도 없습니다. 나경원 간사 시도했다가 우리가 부결시켜서 예. 아직도 야당은 간사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왜 아직 선출이 안 된 거죠? 아니 이제 그쪽에서 누구를 야당 간사를 누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요청이 없고 요청이 없어요? 예,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아마 원내끼리 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 아직까지 요청이 없으니까 저희도 뭐 특별히 간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해서 네. 유일한 간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협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쪽 의원님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야당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위임을 해서 나경원 의원이랑 소통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특검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그리고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네.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중요한 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실체를 우리가 또 다시 짧게 한번 보고 가야 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정에서 별짓을 다 봐서 이제 웬만하면 자극도 없어 우리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 하잖아 이제는. 그런 와중에 또 나를 자극하는 장면이 그런 와중에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이는 아주 작품을 잘 만들어내. 이제는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하다 당일에 자기를 말리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질책합니다. 요 작품 하나 또 나왔어요. 이제는 하다 나를 왜 국무위원들이 말리지 않았냐고 국무위원 탓을 하는 장면이 또 하나 오랜만에 탄생했습니다. 자극이 좀 됩니다. 네. 윤석열이는 정말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우리 관저에서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증인은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관저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안 말렸냐 이거야? 저 진짜 미친놈
미친놈 아니야? 자기가 계엄을 말려줄 걸 기대했었대. 저 미친놈 아니야 저놈 진짜. 와. 똥줄 많이 타나 보네. 아니 그리고 황당한 게 한덕수 총리 물론 공직을 뭐 50년 와. 했다고 하지만 그 선거는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이잖아. 안덕수는. 장관 나머지 장관들도 대부분 다 그렇고. 와. 아니 정무감각은 그래도 명색이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지. 왜 임명직 총리 장관들한테 정무감각 없다고 욕을 해? 그뭔 황당한 경우야 이거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대박. 김용현도 너무 웃깁니다. 김용현. 그러면 저 같으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것 같은데 맞춰줘. 아무 얘기 없었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와. 근데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죠. 와. 근데 윤석열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 윤석열은 저런 사고방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윤석열은 이 계엄이 야당 탓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한편으로는 계엄이 경고용이었다. 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니 해제가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저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런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네. 결정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당시에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다라는 걸 없었죠. 자백한 겁니다. 예, 저게 그럼요. 자백이에요, 사실은. 네. 실질적인 토론은 못했다라는 네. 걸 자백해버린 겁니다. 오랜만에 자극된다 진짜. 진짜 야, 기상천외하다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예. 정말. 야 계엄 선포할 때 계엄 말려줄 걸 기대했대. 근데 아무도 안 말려서 나 너무 서운했다는 얘기를 지금 1년이 지나고 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는 진짜 정말 충격 받았어요 예. 이 장면은. 아니 근데 참 와.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황당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말리면 불같이 화를 내게 이제 와서 실패하고 저렇게 되니까 안 말렸다고 비난을 하니 와. 정말 어쩌라고.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장동혁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미래 비전 설명회 연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쇄신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공천에 있어서도 새로운 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서고 당원분들의 마음을 얻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에 대한 혁신, 뭐 공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울리지가 않는 게 아직도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요 이제 발표 설명회에 들어가지 않겠죠, 내용이 또? 그러니까 미래비전 설명회라고 하는데 그럼 비전을 위해서 그렇죠. 보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결국에는 지방선거 이제 시즌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공천, 어떤 인물을 당 내에서 쇄신파로 후보로 선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럼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 쇄신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백도하는 전환길, 백도하는. 뭐 고성국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구구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의 룰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물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매우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쇄신안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뭔가 안녕, 단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1월 16일 날 1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판결이. 예. 그때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아하. 그래서 아주 중형을 받으면은 당연히 단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보다 가벼운 형을 받는다? 그랬을 때 또 엄호하거나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제일 원하는 것은 단결, 화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분열을
원하지 않는데 한동훈만 빼고 일단의 걸림돌은 한동훈은 치우고 나머지는 단합한다는 기조는 명확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 비전의 쇄신안이 지방선거 앞으로의 공천 방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표의 쇄신안이 과연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공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틀린 상황에서 무슨 비전 설명회 이런 거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쇄신 하겠다 뭐 얘기는 하는데 일단 시점 자체가 이번 주 내로라는 것도 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예,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윤석열 체포 방해 심판이 1월 16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시점은 재판을 보지도 않고 그 전에 하겠다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게 윤석열과의 절연을 생각을 했으면 1심 판결을 보고 나서 좀 입장을 선회하는 어떤 이렇게 시점 이렇게 전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이전에 한다는 거는 절연은 아예 생각도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상대로 박빙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후보가 거의 오세훈 후보 하나 정도인데 예. 이 사람이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데 파격 공천을 얘기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 대충 봐도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다. 쇄신안에서 윤석열과의 절연이나 사과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 나올 것 같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 신년 인사회도 패싱을 하고 MB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MB가 아예 수구보수하고 절연을 해라. 안 그러면 이제 퇴보다 뭐 이런 얘기하고 통합 강조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장동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날 신년 할애 안 간 것만 해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오부여인 모이는 큰 그 모임에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또 이거를 배제하고서는 본인의 마이웨이를 했느냐. 예. 그것도 비판할 마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면피성으로 MB라도 찾아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MB 결국에는 MB 다음에는 박근혜 찾아가겠죠. MB가 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금은 때가 우리가 화합해야 되고 다합해야 되고 107명의 의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화이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수구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퇴보지. 아 이거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서나 수구 보수는 퇴보예요. 그렇죠. 당연한 그렇죠. 얘기인데 왜 하필 장동혁 당대표가 신년에 인사로 왔을 때 그 부분을 말미에 언급을 했느냐. 당신이 지금 수구 보수로서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쓴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받아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은 치우고 가야 된다라고 아하. 하는 당당한 본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MB와의 만남은 별로 득점 포인트는 안 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득점 포인트는 아니다. 기분은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MB랑 악수를 할 때. 기분은 좋아 보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MB가 그 전에 네. 굉장히 뭐 이 필리버스터도 하고 하면서 잘했다. 뭐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어허. 됐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좀 화합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MB를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기분이 그런 좋았어, 아주. 힘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얘기하는 거는 너 그렇게 가면 수구 보수가 되니까 수구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퇴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MB를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보수 언론지들도 지금 이대로 장동혁 대표가 쭉 가면 보수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처절하게 질 거다 예.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오세훈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무성, 유승민 등 인사들도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뭐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 굉장히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여기서 MB도 MB고 한데 오세훈 시장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하시죠. 서울시 의원이시니까. 오세훈 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좀 절연 좀 해라. 네, 뭐 참을 만큼 참았다. 예, 뭐 참을 이런 만큼 얘기를 참았다. 하던데 저는 조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오세훈 시장이 뭘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25년 3월만 해도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대선 때 내란에 가다만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를 하니까 같이 막 쪽방총도 가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보 자체가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굉장히 초반에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 행보에서는 윤석열과 절연함이 없이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극우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절연을 얘기한다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속보인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준석도 만나고 곧 안철수도 만난다고 하는데
하는데 뭐 글쎄요 이참에 안철수 의원도 왠지 장동혁 대표한테 걸림돌로 찍히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이제 국힘이 뭐 이제 오세훈이 이렇게 절연해라 뭐 이렇게 참을 만큼 참았다 이 멘트도 그렇고 나경원은 좀 장동혁 옆에 붙은 것 같고 일부는 또 이제 좀 척을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노선들이 조금씩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내부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 파가 이렇게 갈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것이죠.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 공천 그 전략위원회에서 7대3 룰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5대5도 고려는 해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고위에 올린다 그런 거잖아요. 7대3으로 돼야지. 그리고 내가 오세훈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고 공식적인 발언도 했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대표가 룰을 정하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두둔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비상계엄과 탄핵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맨 앞장서서 윤석열을 지킨 게 나경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의 그런 기득권과 야합할 수밖에 없는 나경원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왜 그럼 참을 만큼 참았냐. 그리고 지금 이제는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 신년에 여론조사가 한 5개 정도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아니 정말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우리 구청장께서 박빙으로 접점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으로서는 이제부터는 시작인데 선거의 시작인데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서 약간 뒤처질 것 같은 불리한 상황은 결국에는 당 때문이다. 20%의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국민의힘 때문에 본인이 탄력 못 받고 결국에 그럼 지선에서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면 서울시장이든 모든 지선 다 폭망한다.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이 중도의 표심을 가져가기 위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부에서는 이제 공격 들어와요. 막 여러 가지 그 구구의 사람들 뭐 김민수부터 해가지고 장해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세훈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공격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벽두부터 당 내에서는 여전히 분열 갈등 그리고 장동혁의 그런 자강론과 뭔가 그 마이웨이파 그리고 이제는 쇄신해야 된다는 파가 아마 쭉 나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사실 여러 선거를 지켜봤었는데요. 딱 패전지의 패전지의 모습이에요. 아, 정말 그 오합지졸처럼 막 움직이는 게 아주 보기가 재밌는데 나경원 의원이 저는 그 오세훈을 이겨보고 싶다는 인터뷰를 보고 나서 굉장히 그거 보셨죠?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하게 한 게 보통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면 본인이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서 뭐 민주당을 이기고 어떤 서울시가 되겠다 뭐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후보를 지명하는 게 맞는데 오세훈을 이기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얼마나 불란한 상태냐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도 열심히 또 장동혁 열심히 뒤를 챙겨줘도 글쎄요 나경원 후보가 의원이 이번에도 헛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혁신 인사, 파격 인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강론을 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세우는 게 어디 봐서 파격입니까? 11년에 이미 후보로 한 번 했거든요. 낡은 선택이지 절대 파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명분 지킨다 한다면은 글쎄요 나경원 의원이 허물키지 않을까. 이 장동혁 당대표 이 발언 때문에 그러셨나 봐요. 새 인물로 인적 쇄신을 하고 파격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 어떤 한 보수 무슨 유튜브에서 오세훈만큼은 이기고 싶다 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고지에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그 지선에서도 명태균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하여튼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연판장 돌리고 그러면서 당대표도 안 되고 원내대표 이후에 그런 성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5선 했는데 그 다음 총선에서 6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뭔가 한 단계 높은 뭔가 서울시장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껌껌이 그동안 본인의 시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내가 열심히 윤 어게인을 지켜서 결국에는 당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그래서 그 지지세를 엎어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경쟁자가 오세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걸 것이다. 예. 장동혁의 선택은 누구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장동혁 당대표의 이제 멘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 이거 누군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당계 게시판 관련한 그 조사 결과도 내놨고, 아직 윤리심판위원장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친한계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제거하겠다 요 얘기인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엔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장동혁 사실은 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첫 선거는 무조건 여당이 사실 좀 유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 대표들이 사과도 하고 석고대죄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대통령이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차피 지방선거 진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더 다져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자기의 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을 보는 거 아니냐. 이미 본인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 대선을 보고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거 아닌가 싶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든 축출하고 싶은데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뭔가 계속 흠집내기를 하고 어떻게든 좀 긁어내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누가 나가나 한번 보자. 그래서 끝까지 서로 이렇게 계속 긁으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긴 하지만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비해서 규모가 아직도 체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한동훈 대표를 먹이 삼아서 계속 몸무게 체급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입지 굳히기 위해서. 네, 지방선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선을 지고 나면 장동혁 당대표가 그 입지를 넓히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생각에서는 한동훈이 있어야 지선 이기는 거야? 라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장동혁한테 한동훈은 본인의 미운 털이거든요. 그럴 때 빨리 미운 털을 제거해 버려야 이제는 우리가 개혁하고 쇄신하면서 지선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처음 당대표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그 당내의 걸림돌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거듭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고, 윤리위원장 아직 임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단계에 대한 것들이 처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이제 5개월 남은 지선 동안에 한동훈이 어떤 방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때 뺄 정말 살생부 카드를 아직까지는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미리 써버리면은 오히려 여론의 반발을 사거나 아니면 친한계나 아니면 김종혁 최고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적으로 오히려, 그리고 당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슈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야 이 친한계든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든 반발을 대놓고 들이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본인 중심으로의 그런 지선을 챙겨 나가고 그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공고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최후의 보루로 한동훈 단계 논란에 대해서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